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웠거든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도저히 에어컨 없이는 안 되겠다며 저마다 아우성이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시원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덥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서로에게 연락을 해보았다가 예정에도 없었던 만남을 가지게 됐었는데 다들 시간이 이렇게 났다는 것이 즐겁고 신기했어요. 시원한 카페에서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며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떠들었고요. 그러면서 저와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소리가 세상이 좋아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바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은 다 갔고 이제는 나이만 할 일 없이 먹어간다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저희들도 나이를 그렇게 먹어가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저는 좋았어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얼굴에 오만 주름 예방 주사를 맞고 온갖 시술에다가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 건 제가 질색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는 것만큼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 지인들은 저와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으나 어색한 것 하나도 없이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제 옆에 앉은 지은이 자기 사촌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는 그 사촌 언니하고 워낙 사는 데가 가깝지 않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설마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 언니가 글쎄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여념이 없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지병도 있고 일단 연세도 많으시니까 혼자서 몸을 거의 못 쓰시는데 그 언니가 그래서 수발을 혼자 다 든대. 수발을 든다는 게 뭐야? 옆에서 시중 든다고? 똥오줌 수발 다 든다는 거지. 어머 진짜?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을? 아니 지금이 뭐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어머니가 똥오줌도 아예 못 가리시나 보네. 그렇지. 그러니까 똥오줌 수발을 드는 거겠지. 기저귀를 언니가 다 갈아주고 있대. 미쳤나봐 세상에. 우리나라에 요양병원이 몇 개인데 그런 곳에서 안 모시고 대체 뭐 하시는 거래?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뭐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나라에서 돈 지원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 요양병원에 모시면 그만인데 뭐하러 집에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똥오줌 수발을 다 들고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미련한 짓이야. 에휴, 요양병원? 그런 곳에 모셔놓으면 좋지. 그런데 사촌 언니 남편 말이야. 나는 그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듣기로는 그렇게나 효자라네.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했다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실상 무덤에 누워 있으신 거라는 소리야? 어머 그분 되게 웃긴다. 그래놓고서 설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 입으로만 효도를 하시고 진짜 효도를 하는 건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맡겨둔 건 아니겠지? 설마? 왜 아니겠어. 남자들 그런 거 어떤 경우인지 알지? 사촌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딱 정확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들으면서 그냥 내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 형부란 사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라. 사촌 언니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고 그 형부는 자기가 바깥일 하면서 돈 벌어오는 게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모양이야. 내 생각에는 그 시어머니야말로 요양병원에 당장 들어가셔야 하는 분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지인이 자기 사촌 언니의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 이야기를 꺼내놓자마자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맞은편에 앉은 다른 지인이 격분을 하면서 말을 이어갔고요. 당장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건만 며느리만 개고생을 하고 남편은 입으로만 효도를 하고 뒷짐만 지면서 생색을 다 낸다니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화가 날만 했죠. 모두가 유부녀들이었거든요. 화가 난 모두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저는
남몰래 뜨끔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커피를 조용히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되는 일 아닌가? 시어머니가 못 움직이신다고 하면 그 무슨 등급인가? 뭐 그런 거 받아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맞아, 그래. 돈 거의 안 들이고 부르는 방법도 있을걸? 전 그렇게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못 보낼 것 같으면 집에 입주 간병인을 아예 부르는 방법도 있어. 사촌 언니한테 말을 잘해서 더 이상 혼자 독박 간병 같은 것 못하도록 해. 건강 다 상하고 몸 망가지는 지름길이야. 나 예전에 치매 노인 계시는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몇 번 들를 일이 있었는데 집안에 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던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도 그건 꽤 예전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니 똥오줌 수발이라니 아휴 듣기만 해도 미치겠다. 꼭 사촌 언니 그분을 설득해서 어떻게 잘 좀 해결을 보라고 해줘.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얹으니까 삽시간에 불쌍하고 미련한 사촌 언니를 둔 주인공이 된 그 지인이 참담한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때 유독 심란한 낯빛을 하고 있던 어느 지인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나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분인데 그분이 막내라서 모친이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 그래서 거동이 힘들고 하여간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 상태였는데 모친이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셨대. 어르신들 중에서는 요양시설로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지 그 이전에는 절대 살아서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시설에 못 모셨으니까 그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수발을 해야만 했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나가 떨어졌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죄다 항복 선언을 한 거지. 막내는 그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모친을 돌보시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 쓰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젊은 나이에 관절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모친을 거의 방치하게 되셨던 것이지. 형제들하고 상의를 더해서 아예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면서 결론이 났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시는 건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인 자식들의 뜻도 중요한 것 같아.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다들 수발 문제가 너무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닿아서 한숨들을 쉬게 되었고 어느새 이야기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댁이니 친정이니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노인들 치매 오는 게 가장 무섭고 걱정된다면서 불안한 눈빛을 내기도 하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조용했던 듯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어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 그걸 제가 몰라서 짐작하기 어려워서 그런 이유로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지인의 사촌 언니가 처한 상황, 그게 어떤 것인지 적어도 저만은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건 어림짐작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남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실감나는 경험담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똥오줌 수발을 드는 생활이니까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변 냄새가 코끝으로 날아들어오고 직접 기저귀 한번 갈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그놈의 주둥이로만 효도를 하고 성심을 다하는 작자들은 반드시 있고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서 돈이 다달이 들어갔고 돈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은 더더욱 쏟아야지만 환자를 감당할 수가 있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지겹고 지치고 사는 게 낙이라는 게 안 보이고 하루하루가 징그럽고 제발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이 환자가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다가도 그렇게 바라는 내 자신이 천하에 못 되어먹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에 질식을 해버릴 것만 같고
그러는 와중에도 기저귀를 갈아야만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생각으로 괴롭고 힘들든 상관없이 내 손은 기저귀를 갈아야만 해요. 때마다 식사를 차려내야 하고요. 사람이 입으로 먹고 나면 그 입에는 세균이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양치를 시켜야 합니다. 거동도 못하는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교양 있게 양치를 할 리는 없죠. 물을 떠오는 것을 시작으로 양치시키기라는 힘들고 지겨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뒤척이면서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겠지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수시로 뒤집어주면서 자세를 바꾸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씻길 때가 돼서 씻겼다고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누워있는 침구도 세탁을 해야 하지요. 도무지 끝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의 게으름만 피워도 집에 똥오줌 못 가리는 환자가 있는 티가 단번에 나게 됩니다. 똥냄새, 오줌 냄새 그런 게 풍기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지인 한 명의 말 맞다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게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몸도 아프고 늙어서 기력도 없는데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지내다가 죽는다면 환자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실 만도 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간병하다가 젊은 며느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그 인생까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가 하면 제 과거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이모저모를 들으며 다시 입가로 가져간 커피잔 속에 식어버린 커피가 유독 쓰더라고요. 쓴맛 가득한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함께 앉은 지인들이 대충 알기는 하여도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적당히 지지고 볶고 사는 대한민국 서민 가정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면서 일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저희 집의 기둥이셨음을 그때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통사고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였던 게 아버지는 멀쩡히 신호대기를 하고 계셨건만 웬 정신나간 미친놈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던 그 순간에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속도를 내다가 핸들까지 잘못 틀어서 아버지의 차를 세게 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왕 신호 위반을 해서 과속을 할 것이며 똑바로 직진이나 잘 갈 것이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가만히 멈춰서 있던 차를 왜 친단 말입니까? 운전석을 들이받고 난 가해자의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반파되어 있었어요. 가해자는 꼴랑 경상에 그쳤으나 운전석에 계시다가 차량이 들이받아 크게 다치신 아버지는 거의 생과 사 그 기로에 계신 채로 병원에 이송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시며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기절할 듯이 우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병원에 도착을 하시자마자 혼절을 하셨고 고모랑 고모부는 가해자의 친척이란 사람들이 찾아오자 멱살을 잡고 그 병원에서 온 난리를 치셨고 멀리 사는 외가 식구들은 뒤늦게 이모들만 오셨는데 애꿎은 간호사들한테 맛을 돌리며 삿대질을 하시고 이 모든 광경에 현실성이란 없어서 꿈만 같았습니다. 그냥 꿈은 아니었고 악몽 말입니다. 누나, 나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제 남동생 녀석은 칭얼거리며 떼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엄마를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원래 같았으면 저는 사춘기 중학생 소녀였고 남동생은 본격적으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며 까불대기만 엄청 까불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사고뭉치였으니 으르렁거리며 싸울 바에는 차라리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저희 남매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남동생을 상대 안 해주려고 했었죠. 남동생의 행동이 유치하고 짜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남동생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꿀밤을 먹여줬어요. 너 죽을래? 지금 우리 집 분위기 몰라? 아파.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싶다는 거잖아. 이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어서 나는 학교도 못 가겠어.
시끄러워. 그건 핑계고. 학교에 안 가고서 실컷 놀기나 하겠다는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학교에서 숙제 많이 내줬지? 그래서 그거 안 하려는 거지? 아니야, 숙제 없어. 내가 학교에다가 직접 확인할 거야. 너 농땡이 피워서 엄마 걱정하시게 만들기만 해봐. 그러면 넌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엄마도 누나 편 아니고 내 편이거든? 하여간에 얄미운 녀석이었습니다. 유치하고 짜증이 나서 제가 상대를 안 해주려던 게 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저보다 남동생이 편이라는 게 솔직히 틀린 소리는 아니라서 속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동생이 더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마냥 해맑기만 한 사고뭉치라서 그런지 저보다 남동생에게 눈길 한 번, 관심 한 번이라도 더 주셨던 게 엄마이셨어요. 그건 사실 아버지도 해당이었고요. 남동생하고 둘이 싸우면 분명히 제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그게 극명하게 딱 보이는데도 엄마는 제 편을 안 들어주실 때가 빈번하셨습니다. 제가 누나이니까 무조건 양보를 하고 참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셨어요. 누나이니까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사실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논리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가 그 어떤 불합리함도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누나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그 말에 대고 무슨 반박이 가능했겠어요? 누나로 태어난 게 큰 잘못이고 죄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죠. 내내 그렇게 살아온 저였는데 아버지의 사고 이후에 그 불문율도 깨지더군요. 기어이 학교를 빼먹은 남동생을 제가 눈치채고 미친 듯이 혼을 냈고 남동생이 다니던 학교에 심지어 제가 연락을 직접 드려서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낸 게 아니라 걔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빼먹은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의 완벽한 일탈이 망쳐진 것이 화가 났는지 남동생이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대들었고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제가 신체적으로 미웠던 시절이었기에 파리채 하나로 실컷 혼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맞았다면서 남동생이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다 일러바쳤던 거예요. 저는 아차 싶었죠. 남동생한테 말로만 혼을 내도 누나로서 왜 너그레이 굴지 못하냐며 엄마가 저를 나무라셨는데 아예 파리채로 세게 때려버렸고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멋대로 제가 조치를 다 취해버렸으니 저는 힘든 시기에 엄마를 위해서 애를 쓴 것이었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혼이 크게 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한테 최고로 쓰디쓴 잔소리를 듣겠구나 싶어서 미리 서러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종은, 너 동생이 되어가지고 누나한테 그래도 돼? 왜 누나를 힘들게 만들어? 안 그래도 누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하지,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생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네가 누나한테 착하게 협조는 못 해줄 망정 어디 감히 멋대로 굴어? 뭐? 학교도 안 가? 멋대로 학교까지 빼먹어서 누나를 힘들게 하면 돼? 엄마, 왜 나를 혼내? 누나가 잘못한 거잖아. 누나가 나 때렸다니까? 네가 100번 1000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계시지만 않았어 봐라. 너는 네 아버지 손에 아예 곤죽이 났을 거니까. 너는 네 누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알았어? 누나가 잘못한 건데? 이 얘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얘 종수가 너 옆집에 가서 회초리 좀 빌려와라. 저는 맹세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반응에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저절로 입꼬리가 춤을 추려는 것을 느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그제서야 엄마가 여태까지처럼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게 아니라는 것을 땡깡을 피운다고 해서 무마가 될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깨달았던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옆집 문을 두드렸더니 이웃 아주머니께서 조금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그렇게 계시느라 우울해 있던 저희 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회초리 좀 빌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회초리를 들고서 집으로 다시 가는 제 발걸음이 왜 그렇게 가벼웠던 것인지 저조차도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드디어 지난날의 제 억울함, 답답함을 보상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 싶네요. 엄마는 정말로 그 회초리를 남동생에게 드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이기지 못하게 된 상황에 남동생은 어리둥절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를 맞았고요. 저는 설마 하니 겁만 주시겠지, 진짜로 회초리를 드시겠나 싶었던 엄마가 왜 갑자기 그렇게 태도를 달리하셨던 것인지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을 혼내셨던 것은 아버지가 영영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는 걸 엄마가 그때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식은 안정적으로 돌아오셨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를 병원에서 들으신 뒤였고, 엄마는 마음을 이제 강하게 잡수시고자 하여서 남동생을 혼내셨던 거예요. 종수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이전처럼 그렇게는 우리가 못 살아. 금쪽 같은 아들을 회초리질 하셨을 때도 강인한 모습이셨건만 제 앞에서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으실 때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던 엄마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죄송하다면서 사과는 했었으나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위해 사투를 벌여보았으나 허무한 결과뿐이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받아낸 돈은 청구된 병원비를 다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없는 친척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 보내주셔서 그나마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몇 달이 흐르고 나서야 아버지는 병원 생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우선 혼자서 스스로 거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하게 뱉으셨고요. 일어나고 걷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전신의 통증까지, 고통을 달래려고 진통제를 들이키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약간의 힘까지 다 사라졌죠. 아버지는 늘 안방의 한 켠을 차지하고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의 일과는 안방에 누워 계시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비록 사춘기 중학생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누워만 계신 지 단 몇 달 만에 안방의 문만 쳐다봐도 숨이 막히고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더군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도 모자라 오만 짜증과 신경질이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으실까봐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환자 한 명이 집에 있을 뿐인데, 단지 그거 하나뿐인데도 집의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다니시면서 아버지를 돌보시면서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피곤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서도 학교 생활이 바쁜 것처럼 굴었습니다. 비겁했고 철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효심으로 가슴이 일렁였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는 딸이 되어보겠다고 각오까지 다졌었는데, 그게 얼마 못 갔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우면서도 제가 나서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였으니 원래 철이 없던 남동생은 더 심각했죠. 아버지가 계신 안방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못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딱 3년 정도 이어졌고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는 이제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돼서, 못난 딸이라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지 못했어요. 극심한 후회가 그제야 밀려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듬직하고 태산 같아 보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건강하던 모습과 사고 이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이고 어두워 보이기만 했던 그 모습이 번갈아서 떠오를 때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의연하고 초연해 보이셨던 엄마는 아버지의 장례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 청소를 하시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누워 계셨던 이부자리에서는 짙은 채취가 맡아졌습니다. 그 냄새는 아직 짙게 남아있었건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덧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대에 진학한 저는 다른 것보다 취업에 신경을 쓰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각종 집안 살림 용품들을 모아놓고 파는 가게에서 진열과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일이 엄마의 연세에 아주 부담이 될 만한 업무는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간병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다 상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 한눈 팔지 않고서 취업부터 한 건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곳에 가려면 시간이 더 들었고 자격증도 따야 했고 더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먼저 입사를 할 수 있으며 재직하는 동안 제가 지출을 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크고 이름이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생산직이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몸이 성치 않으신 엄마의 영향으로 저는 악착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같은 상황을 지나왔으면서도 결과가 달라진 사람이 있었죠. 제 남동생 말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제멋대로였어요. 그 싹을 진작 알아보았었으니 제가 밟아놨어야 했는데 그렇진 못했던 게 패착 같습니다. 능력도 쥐뿔 안 되는 주제에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웬 재수학원을 다녔고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었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재수를 실패하더라고요. 성적표를 봤더니 애초에 그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괜한 헛바람이었던 거예요. 눈을 낮춰서 전문대에 가라고 했더니 저처럼 되기는 싫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남동생을 혼내셨어요. 너 대체 왜 이러니? 언제 정신을 차릴래? 네가 네 누나의 발끝이라도 따라갔으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었어. 누나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자꾸 누나만 잘난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야?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어리광쟁이로 키웠던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엄마가 울분을 터뜨리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셨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팔다리도 저릿하다고 하시는 엄마의 곁에서 제가 오만 호들갑을 다 떠는 동안 남동생은 딱 이 한마디만 남기고서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전부 다 지긋지긋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과 후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남동생은 반대로 남들처럼 평탄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저희 집 상황을 두고 지긋지긋해하고 있었습니다. 질릴 대로 질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남동생과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안타깝게도 그 녀석이 결국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전문대라도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할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지요. 게다가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도 해버렸거든요. 남자 나이 24세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해버렸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제 올케는 남동생보다 심지어 2살 어렸고요.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친정이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혼자 상경을 한 뒤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나 기껏 전전을 했어요. 자취방 월세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남는 돈도 거의 없었고요. 다시 본가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 남동생을 만났고 사고까지 쳐버렸던 것입니다. 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있겠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봐주셨습니다. 아이도 봐주셔야 하고 몸도 안 좋으셔서 일은 그만두신 상태였고요. 육아도 집안일도 엄마가 다 하셨네요. 남동생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직장 잡아서 다녔고요. 남들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길고 고되었는데 그 정도로 해야 남들이 보통으로 받는 월급 수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나올 걸 그랬다며 남동생이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이때였고요. 올케는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네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고 순해서 엄마한테 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없는 남동생의 다혈질도 올케가 많이 죽여놨고요. 그러다가 올케가 둘째를 낳고 나서 남동생하고 같이 자기 친정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올케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제 남동생에게 내 밑에서 기술 배워서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이들을 돌봐주실 어른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올케가 자기 친정에 살고 싶어 해서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남동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드디어 사라졌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개운하기도 했었네요. 그동안 저는 뭐라고 살았냐고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남동생 부부와 조카까지 데리고 다사다난하게 지내시는 현장에 제가 자주 가볼 수도 참견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저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남자다운 게 좀 부족했습니다. 새가슴 체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포 영화도 못 봤어요. 별거 아닌 일로 흥분도 잘했고요. 대체 군대를 어떻게 나왔나 싶었네요.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근무 중이었고요. 그 당시 저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네요. 형제는 누나가 다인데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모친은 연세가 꽤 있으셨으며 기력이 약해서 조용조용 하셨습니다. 모친은 당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할 마음이 없었고 남편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둘이 잘 맞아서 굳이 미룰 거 없다는 마음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출받아서 전세로 투룸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결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이듬해에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싶었던 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당황했었어요. 지금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시선들이 곱지 않은데 당신은 더했죠. 관리자와 이런저런 상의를 해서 업무가 쉬운 곳으로 배치를 받았고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대신에 출산을 하러 가면서 제가 퇴사를 했지요. 두 돌까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건강이 그럭저럭 괜찮았었거든요. 불과 몇 년이 안 지나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던 이유가 그렇게 나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동이 힘들어지셨고 그러면서 치매도 같이 왔어요.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던 저희 부부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자. 우리가 엄마 모셔야지. 엄마한테는 우리 말고 없어.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요양시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떠올려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돈이었고 아들 며느리 부부가 멀쩡히 있는데 대뜸 시설에 모신다는 건 어려웠죠. 시어머니께 육아 도움을 2년 넘게 받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절절하게 저한테 간청을 해서 제가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저 스스로도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제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용기 넘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적으로 혼자서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면서 제 모든 시간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결정은 못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굳센 각오를 다졌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동 못하는 환자의 수발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입만 나불댄다면 더더욱 최악인 것이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였습니다. 본인은 비비가 약하고 마음은 더 약해서 시어머니의 수발을 직접 들기 힘들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스스로 민망해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뻔뻔해지더라고요. 어쩌다가 가끔씩 제가 일정이 생겨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같은 때에 집을 비우게 되면 남편은 오만 짜증을 다 냈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엄마를 봐야 하잖아.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인데. 무슨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당신은 집에서 엄마 돌보는 사람이잖아. 내 말 맞잖아.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이 다음 달부터 집에서 어머님 봐.
아니, 나는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없이 집에 있기가 싫다는 뜻이었어. 오해하지 마. 제가 나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남편을 갈아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안 갈았냐고 물으면 몰랐다고 그럽니다. 기저귀에 똥오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꼭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냄새는 나니까 집에 창문이랑 창문은 다 열어놓고서 그런 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황 정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어머니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말았고요. 온종일 수발을 들고 있으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지겹고 힘들게 흘러만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누이는 뭘 했냐고 궁금해하신다면 저희 아이를 맡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아들을 조기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보냈거든요. 시누이가 자기는 미국에 있어서 제가 혼자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이를 보내면 맡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또 미국 가서 사는 것을 겁도 없이 무조건 좋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겁이 나서 자기는 절대로 미국 가서 못 산다고 벌벌 떨었는데 어린아들은 의연하게 태평하게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저를 졸라댔어요. 아들이 적어도 자기 아빠의 기질은 안 닮았더군요. 차라리 자기 고모의 기질과 비슷하다면 비슷했죠. 심해부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시누이를 만났고요. 시누이가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난리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자마자 임신을 해서 바로 첫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심해분의 가족들은 다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형편이 넉넉하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시누이랑 결혼할 때에는 작게 피자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심해부의 양치는 바로 옆 도시에 사셨습니다. 심해부는 3남매 중에 막내이고요. 시누이가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자기는 미국에서 아는 사람 없고 영어도 안 되는데 시댁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아주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사는 게 시누이의 일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이후로도 입을 딱 다물었었죠. 혹여나 저랑 남편이 그렇게 힘들면 한국 와라, 여기에 와서 효도나 해라 이렇게 말이라도 꺼낼까봐 긴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을 거기에 보내게 됐던 거예요. 넉넉하게 살진 못해도 조카 하나 맡아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키워줄 형편은 됐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친을 돌보지 못하고 먼 나라에서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죄책감을 털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서 그 틈에 끼어버린 저는 별다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지친 대로 어느덧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지인분과 시장에 가셨다가 길에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혼자 계실 때 그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천운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가 곁에서 보겠다고요. 엄마는 손, 발, 그리고 안면의 일부에 마비가 왔습니다. 지켜보면서 나아질지 어떨지를 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나 때문에 미안해. 입과 근육을 쓰시는 게 편하지 않아서 애를 쓰시면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냈고요. 병원에 일단 며칠 더 계시기로 했어. 그리고 퇴원하시고 나면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엄마가 혼자 계시도록 두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설마 잘목님까지 모시겠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라니? 당연히 엄마를 모셔야지. 댁도 먼데 어떡해. 설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건 아니지? 당신 왜 자꾸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설마를 운운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도 모시고 있는 마당인데 엄마가 오신다고 해서 솔직히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나 싶네.
크게 달라질 게 왜 없어? 일단 우리 엄마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 손해라니? 그게 왜 손해야? 생각해봐. 지금까지는 당신이 우리 엄마만 받으렸는데 이제는 장모님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전처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100%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 사람이 둘이니까. 힘도 더 든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신경을 더 못 써드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면 당신이 솔직히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잘 돌봐드릴지 나는 확신이 없다. 우리 엄마보다 장모님을 우선으로 둘 것만 같아. 그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다 못해서 인간적인 배신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5년이 넘도록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온 건 정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자세히 문장으로 적는다고 해도 그 고생을 다 드러내는 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면서 체험을 하였거든요. 보통의 희생 정신이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과정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고생을 다 해왔다는 걸 안다면, 최소한으로 그 고생을 알아주기라도 한다면 제 앞에서 감히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님을 보면 되겠네. 내가 우리 엄마 보고 당신이 어머님을 보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건 또 해낼 자신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겠네? 비위가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하여간에 다 약해 빠진 남자라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까지 모른 척하는 천하의 불효자 노릇을 또 하려고 들겠네? 내 말이 맞지?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 같은 효자가 어디에 있다고? 내가 우리 누나처럼 미국으로 도망을 가기를 했어. 뭐를 했어?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다 주면서 희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희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깟 기저귀 가는 거 그게 뭐라고 당신이 자꾸 생색을 내는지 솔직히 여태까지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갔어. 아, 그렇구나. 그래, 잘 알았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당신이 어머님 기저귀 갈아드릴 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었는지 알았다면 진작 이혼했을 텐데. 흘려보낼 시간이 아깝네. 이혼하자가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왜? 아니야? 당신 건 많잖아. 이혼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바지에 오줌 지린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래, 이혼해. 나도 지금까지 당신이 신경질 부리고 온갖 짜증 다 내는 거 참아주느라 힘들었어. 우리 엄마 수발 좀 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맨날 오만 소리를 다 해대는지. 이제 당신이 잘난 척 안 하는 거 봐도 되니까 아주 좋네. 잘난 척? 내가 해온 게 잘난 척이었다고? 와, 정말 어이가 없다. 어디 한번 잘 해봐. 기대할게. 저는 당장 짐가방부터 쌌습니다. 바로 필요한 것만 챙기고서 집을 나섰어요.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갔죠. 짐가방을 병실 구석에 잘 둔다고 뒀건만 엄마는 다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눈치도 채신 것 같았고요. 저를 보며 착잡한 눈빛만 하시는 것만으로 그걸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엄마의 손을 주물러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똥오줌 수발을 들며 사는 딸의 처지를 저희 엄마가 절대 반기셨을 리가 없었어요. 그간 속상하신 티를 내기도 하셨었죠. 엄마가 원체 건강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괜히 불효를 저질러서 스트레스를 드리는 바람에 더 이렇게 되신 건가 싶어서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새우잠을 청하던 그날 밤에 꿈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군요. 이제 나를 보내다오.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났었죠. 화장실로 가서 찬물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온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짜증스럽게 노려봤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보기 싫으니까 꺼져. 어머님은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게 나 진짜 못하겠어.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우리 엄마 못 모셔. 기저귀 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나 주무시다가 깨시는 분인 줄도 몰랐어.
딱 하루였지만 살려달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오더라. 그제서야 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무음으로 해놓아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하루 만에 항복 선언을 해온 남편이 괘씸했는데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는 것도 모자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비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는 말 대신 한숨만 나갔고요.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시어머니는 이제 좋은 시설을 알아봐서 그곳에 모실 때가 됐다고요. 저나 남편이나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의 숙여진 머리통이 끄덕끄덕 움직이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애가 미국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했더니 또 무릎을 꿇더군요. 먼 놈의 무릎이 이렇게 가벼운지 모를 일이었네요. 하지만 이혼을 보류시키는 효과는 냈네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제 남편이 어쨌든 제 아이의 아빠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희 부부의 모습이 어땠을지 그건 모르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몇 주 뒤 시어머니께서는 시설에 들어가셨는데 다름 아니라 올케네 식구들의 추천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소도시다 보니까 3다리만 걸쳐도 다 아는 사이였는데 그 시설의 원장님이 정말 양심적이고 괜찮으신 분이라고 그러더군요.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괜찮고요. 깔끔하고 포근한 곳이라 그곳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저희 부부를 쳐다보시더니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보여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돌아서서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속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밖의 풍경이 펼쳐졌죠. 남동생 부부가 저희 시어머니를 종종 뵈러 시설에 들르면서 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남동생 녀석한테 그런 면모가 있던 줄은 처음 알았네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다는 건 저와 엄마가 조용히 속으로만 뱉은 추측입니다. 그 후로 제가 엄마와 함께 산 건 아니지만 바로 지척에서 살았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붙어서 살았고요. 남편은 정신을 차린 게 맞았는지 저한테 그럭저럭 잘했어요. 근데 저보다 저희 엄마한테 더 잘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네. 참 미안하네. 살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의 일이 가장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한 집에 살면서 환자의 수발을 들어본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경험담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지는 이제 20년쯤 됐어요. 딸 둘의 아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딸 둘이요. 저희 가족은 참 사이가 좋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딱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대화들을 하고 같이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일도 잦고 말이죠. 딸들도 큰 반항 한 번 없이 잘 컸어요. 공부도 참 잘해서 첫째는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합격한 상태고 둘째 아이도 전교권의 학생회장이라 큰 걱정이 없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희 가족을 보고 참 복받았다고들 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형편은 아니고 적당히 여유롭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요. 사실 이런 저희 가족은 다 제 아내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 저는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저희 둘은 병원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그 힘든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육아를 병행해가며 거의 완벽하게 해냈어요. 가끔은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 보였지만 쉽사리 그만두란 소리를 할 순 없었습니다. 당시엔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도 갚았어야 했고
또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저 혼자론 아무래도 조금 빠듯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내는 최근에 재수 씨가 원장으로 있는 개인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재수 씨가 의사였는데 개인 병원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취직했습니다. 사실 대학 병원 간호사가 개인 병원 간호사로 가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재수 씨가 당시에 월급을 많이 들을 테니 오라고도 했고 또 아내도 바쁜 병원 생활에 지쳐 있던 때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이젠 편한 곳으로 옮기자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냥 그만두고 이젠 쉬어도 되는데 집에서 쉬는 건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지.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내가 아직 벌 능력이 되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아내는 재수 씨의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의사거든요. 저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데 마찬가지로 재수 씨와 그 병원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재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 개인 병원을 열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경력 있고 센스 있는 간호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저희 아내가 대학병원 일에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딱 시기가 맞았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와 동생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타고난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는 참 다른 인종이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전국 몇 등 이런 성적은 저는 만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저도 꽤 공부를 괜찮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동생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성적은 부모님께는 와닿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좋으셨던 분들인 게 그걸로 막 비교한다든지 제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동생은 그렇게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난 의사 말입니다. 동생네는 의사 부부고 저희 부부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부부잖아요. 얼핏 보면 비교도 많이 될 것 같고 동생네 부부가 저희 부부를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관계긴 한데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사실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서로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아내와 재수 씨는 종종 만나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동생네도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입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요. 물론 저희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 씨가 늘 궁금해했어요. 아니, 사실 공부를 시켜도 제가 더 많이 시키고 또 투자해도 저희가 더 많이 할 텐데 수진이 수민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걸 보면 이것도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무조건 투자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도련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쟤 뭐 하나 제대로 된 과외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놀았는데. 왜 그런 건 자기 아빠 머리 안 닮았나 몰라. 동서, 애들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 그 나이 때 애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더라. 에이, 당연히 애들 앞에선 안 하죠. 그렇게 교육이나 애들 성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사실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서부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카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말하지 않길래 아, 말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저희 첫째 애가 어느 날 말을 해주더군요. 지영이 성적 많이 떨어졌다던데? 지영이랑 연락해? 종종 하는데 숙모가 엄청나게 혼내나 봐.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숙모는 매일 혼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의 울더라. 네가 잘 달래줘. 우리한테 얘기했단 말은 하지 말고. 혹시나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안다는 걸 알면 재수 씨가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요즘 애들 얘기를 통 안 하나 보다. 나도 안 물어봐야겠다.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 그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기싸움 같은 것도 한다고더라고.
참 피곤하게 산다 싶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저흰 더 이상 아이들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가장 좋다는 과를 가게 되면서 몇 년 만에 그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수진이는 알아서 잘하죠? 정말 너무 부러워요. 하, 혼자 잘하는 딸 둬서 다행이죠 뭐. 거기서 우린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잘했다는 그런 소리나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반응도 작게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어갔어요. 큰아이에게 동생네 큰아이가 요즘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겨우 갈 수준이란 얘기를 전해 들은 다음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였지만 엄마 아빠 둘 다 의사에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며 시킨 것 치곤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긴 했으니까요. 그 무렵 재수 씨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쯤이었을까요? 아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같아서 말수도 줄고 표정도 안 좋고. 요즘 병원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왜? 개인 병원인데 그럴 일이 있나? 이제 자리를 슬슬 잡는 중이라 그런 것 같아. 자리 잡고 나면 나도 좀 한가해지겠지. 재수 씨랑 일하는 거 괜찮지? 괜찮지 않을 게 있나? 그때 아내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짓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준 사람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다닐 때도 다들 간호사가 천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병원에 갈까? 화분 같은 것도 하나 못 사줬던 것 같아서. 아니, 오지 마. 요즘 진짜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와. 사실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이들마저 다 눈치를 챌 정도로 말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네가 보기도 그렇지? 딸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이젠 정말 물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한다고 말이죠. 사실 병원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 문제를 놓고 동서와 갈등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겪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 그런 거랑 병원이 바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몰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 간호사, 미친 거 아니야?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뭘 보고 뭘 들은 건가 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여전히 같은 장면,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일을 못해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몰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재수 씨가 아내에게 반말을 써가며 막말하고 있었고 아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는 다른 병원 직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둘의 상황을 힐끗힐끗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나이 많다고 늦다고 일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면 모두가 일을 더 해야 하잖아.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멍청해? 재수 씨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저는 잠시 어지러워서 옆에 벽을 짚고 섰어요. 아내는 정말 그 어떤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재수 씨의 그 폭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걸 왜 다 듣고 있는 거지? 개인 병원에서 이 정도로 사람을 혼낼 만큼 실수를 할 게 뭐가 있지? 아니, 아무리 큰 실수라고 해도 손이 똥설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드를 써가며 혼을 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재수 씨가 손가락으로 아내의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신 못 차리지? 죄송해요. 아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던 그때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두 사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등장에 아내는 물론 재수 씨가 엄청나게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방금 전까지 재수 씨가 아내에게 한 일이 있고 그걸 제가 모두 봤는데 말입니다. 아, 아주버님, 여긴 언제? 지금 내가 여기 언제 온 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봤고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네? 내가 본 게 대체 뭡니까? 재수 씨 지금 뭐 한 거예요? 몰아치는 제 질문에 재수 씨는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는 물론 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충 눈치로 볼 때 재수 씨와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 병원 직원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더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여기서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아내는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라 부르면서 저희 둘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된 병원 직원들이 기아 막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 형님한테 저런 거냐는 둥, 원장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냐는 둥,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제 분노는 점점 더 커졌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누가 할 겁니까? 네? 아주버님,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당신도 조용히 해. 일이 이 지경이 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어?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수 씨가 당신한테 이런 갑질하는 걸. 아니, 갑질이 아니고요. 형님이 일적으로 실수가 잦으셔서. 일적으로 실수가 잦으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손가락으로 밀어가면서 사람 눈에 눈물 고이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손 아래 동서가 손윗 동서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재수 씨 보고 누가 정상이라고 하는지. 제 말에 재수 씨는 입을 다물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람한테 그렇게 화가 나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도 많이 참은 거거든요. 형님이 실수가 잦아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봐도 그냥 형님이니까 참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큰 실수를. 대체 그 큰 실수가 뭡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재수 씨는 입을 딱 다물더군요. 아마 할 말이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실수를 할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대학병원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간호사가 개인 병원에서 동서에게 하대당하고 막말을 들을 만큼의 실수를 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세요? 말해 보세요. 아, 그건 형님의 프라이버시를. 진짜 재수 씨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까지 인격 모독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이 동서에게 야, 너 해놓고 이제 와서 프라이버시라 말을 못한다? 지금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알죠? 그러곤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당신은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형님이 말 안 하시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형님이 잘못. 재수 씨는 입 닫아요. 제 그 정색에 재수 씨는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일 거예요.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당장 네 마누라 병원으로 와. 제가 어디에 전화하는지 몰랐던 재수 씨가 그 상대가 동생이라는 걸 알자마자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서는 절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뭘 물어? 형이 오라면 올 것이지. 너 나랑 형제 사이 이대로 쪽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튀어와.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재수 씨가 거의 싹싹 빌기새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줄 생각도 마음도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사과하는 것도 전혀 와닿지 않았고 말입니다. 동생이 오기까진 재수 씨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뭐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아주버님이 보신 게 어디까진진 모르겠지만 오해다. 오늘이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곧 동생이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영문 모르는 얼굴로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오래? 아니, 여보, 그게 큰일은 아니고. 큰일이 아니라고요? 재수 씨는 지금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는 제가 그 정도로 화난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당연히 동생도 많이 놀랐겠죠. 제가 평소에 동생에게도 화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형이 나 이렇게 부르는 일이 생전 처음이라 일도 다 제쳐두고 오긴 했는데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다들 모여 있어? 너, 네 마누라가 니네 형수한테 이러는 거 알았냐, 몰랐냐? 형수한테? 뭘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이 사람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내가 병원에 응원차 오늘 왔다.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해가지고. 근데 재수 씨가 네 형수한테 김간호사 미친 거냐? 일은 제대로 하는 거냐? 정신 못 차리지? 잘리고 싶어? 반말해 가면서 손가락으로 네 형수 어깨를 밀더라. 아니,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지 손이 돈사한테 이게 말이 되니? 어? 너 알았어? 동생은 제가 말을 하는 내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곤 제 말이 끝나자 자기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게 다 진짜야? 아니, 그게 여보. 형이 하는 말이 진짜냐고? 동생이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재수 씨는 완전히 겁먹은 얼굴로 잠시 멍하게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재수 씨의 손을 확 떼어내더군요. 재수 씨가 놀라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형수님한테 대체 왜 그런 건데? 무슨 이유인데? 이유라도 좀 알자. 아, 그게. 재수 씨가 말하기 곤란해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해? 동생은 몇 번이고 재수 씨에게 물었지만 재수 씨는 눈만 위아래로 굴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뒤를 확 돌아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직관 중인 병원 직원들에게 다가갔어요. 제대로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물었지만 직원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듯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병원의 원장은 재수 씨인데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재수 씨 앞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냔 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재수 씨는 그 직원이 나서는 걸 보더니 작게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 직원은 한번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저를 도와주신 거에서부터였어요. 제가 잔실수 횟수가 많아서 김 실장님이 저를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날은 원장님이 기분이 좀 좋지 않으셨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큰 따님분 대학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 재수 씨가 인상을 더 세게 찌푸리더군요. 그러곤 고개를 들어 그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눈으로 협박을 하듯 말이죠. 하지만 그 여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야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여기서 잘려도 다른 곳 취직하면 되고 꼭 간호사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눈으로 노려보면서 협박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 직원의 말에 동생이 재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는 입술을 깨물며 자를 피하려고 했고 동생은 그런 재수 씨를 잡아다 소파에 앉혔어요.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 이대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고 그럼 우리도 끝나는 거야. 알겠어? 동생의 그 말에 재수 씨는 당장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의 증언은 이어졌어요. 그날 저를 좀 많이 혼내셨어요. 뭐 이 정도로 혼날 일은 아니었는데 싶었지만 가만 듣고 있었어요. 뭐 저는 을이니까요. 원장님은 갑이고. 그런데 김 실장님이 절 도와주셨거든요.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화를 내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실수할 수 있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요. 아내는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집으로 찾아오는 후배들도 꽤 많습니다.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어쨌든 그 여직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화살이 제가 아닌 김 실장님에게 간 거예요. 저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문 앞에서 들었는데 뭐 우리 지영이 학교 못 간 거 무시해서 니도 난 무시하는 거냐. 수진이가 아무리 잘나도 니는 안 부럽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친군가 했는데 그것도 놀라웠는데 형님 동서 사이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원장님이 김 실장님 많이 괴롭히고 혼내셨거든요. 야야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영이가 학교를 못 간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니 화가 가라앉긴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형수님한테 막말하면서 화풀이한 것도 그 이유가 수진이는 좋은 대학 가고 지영이 못 간 거란 것도? 내가 물론 형님한테 잘못한 건 맞아. 아무리 형님이 업무적인 실수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형님한테 그렇게 한 건 정말 죽을 죄야. 그건 반성하고 사과할게. 하지만 지영이랑 수진이 때문은 정말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제가 가만히 물었어요. 원장님이 저희 아내에게 폭언하기 시작한 게 그 이후입니까? 네. 그리고 지영이, 수진이 말끝마다 이야기를 해대서 제가 이름도 다 외웠다니까요. 아마 이 병원 직원들 다 그 이름은 알 거예요. 수진이가 좋은 대학 간 거, 지영이가 좋은 대학 못 간 거. 그런 거 제가 원장님이 말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만 못해? 왜요? 전처럼 치기라도 하시게요? 전에 저 어깨 치셨잖아요. 그때 바로 경찰서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리면서 저 달랜 것도 김 실장님인 거 모르시죠? 그 직원은 입을 다물 생각도 또 재수 씨가 무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이젠 다 폭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를 따돌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눈치를 주고 별 실수가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실수라며 소리를 버럭 질러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툭하면 아내를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키고 이건 듣고 있는데 무슨 중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 괴롭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말라갖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만두지 왜 참고 있던 건데? 아내는 피해자였지만 전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대체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병원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게 너무 속상해서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한 건 아내가 아니라 그 여직원이었어요. 아마 저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이 힘들다 그래서 일 그만 못 둔다고 김 실장님에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용돈도 주시고. 근데 김 실장님이 나가면 분명 그 다음 화풀이 대상은 제가 될 게 분명하니까 아마 그만 못 두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는 그 여직원은 아내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곤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김 실장님 그렇게 매번 괴롭힘 당하시는 것 보고 너무 힘들어서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이죠. 동생은 기가 찬 듯 어이가 없는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곤 정중한 투로 머리를 숙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을 만큼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아내가 애써 웃어 보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려 재수 씨를 바라봤어요. 재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런 미동이 없더군요. 형한테도 진짜 정말 미안해. 진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실 동생도 가만히 있다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막상 저렇게 참담한 얼굴로 아내와 저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군요. 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 정말 마음 같아선 재수 씨에게 더더욱 쏟아붓고 싶었지만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그런 노력과 저의 마음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재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난 사과 안 해. 아까 고개를 숙일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딘가 묘하게 화가 나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말입니다. 뭐? 사과를 안 해? 당신 미쳤어? 내가 왜 사과를 해? 나 먼저 무시한 건 형님이었어. 재수 씨의 그 말에 아내는 뭔가 알겠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수 씨가 바로 아내를 보고선 말을 하더군요. 저봐, 지금도 무시하잖아. 동서,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언제 동서를 무시해. 동서가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저한테 왜 수진이 얘기 안 하셨어요? 수진이 대학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과 그거 왜 얘기 안 하셨냐고요. 나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 하지 말아요. 안 믿으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영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수진이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 건 나도 함께 결정한 겁니다. 그니까 왜요? 나는 지영이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서서 나를 마치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할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네? 우리는 재수 씨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지영이 공부에 재수 씨가 예민한 걸 아니까 그런 시기에 괜히 수진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요. 대체 왜? 재수 씨는 저희 말은 생각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동생이 다시 나섰어요. 재수 씨의 어깨를 잡고 자기를 보게 한 뒤 심호흡시켰습니다. 마치 자기 환자를 대하듯 말입니다. 동생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당신 지금 피해망상이야, 그거. 그리고 열등감 맞고 또 지영이 문제로 지금 제정신 아닌 것도 맞아. 나 지금 환자 취급해? 취급이 아니라 당신 지금 환자야. 동생이 단호하게 말하며 재수 씨의 시선을 다시 자기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곤 어깨를 꾹 잡곤 진정시켰어요. 당신 여기서 이러면 우리 지영이 더 상처받아. 그거 싫지? 그니까 그만해. 집에 가서 나랑 얘기해. 어? 동생은 이번엔 달래더군요. 아무래도 재수 씨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까지 다 보고 나니 화낼 기력도 생각도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날 병원에서의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해서 소식은 궁금했지만 재수 씨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날 제가 본 장면이 아직 머릿속에 꽉 박혀서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정신적으로 어딘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아내가 직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예약이 잡혀 있던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사과 전화를 하고 병원 문 앞에 휴무라고 써두는 것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는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큰 딸아이께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이니까 당장 오라고 말이죠.
밤늦게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라서 갔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 기분이 듭니다. 도착한 응급실에서는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동생의 첫째이자 제 조카인 지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지영이 이름을 부르고 곧장 큰 딸아이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지영이가 죽으려고 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딸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놀란 마음에 누워있는 조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이 조금 쉬기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는 것도 잠시. 병원에 동생과 재수 씨가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고 재수 씨가 굳었어요. 일단은 좀 쉬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걱정 말고. 너무 놀라서 손까지 덜덜 떠는 동생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등을 두드려줬어요. 애비된 입장에서 동생이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 보던 재수 씨는 조카에게로 다가갔어요. 지영아, 가자. 얼른 일어나. 그런 재수 씨의 모습을 보고 경악한 것도 잠시 동생이 벌떡 일어나 그런 재수 씨를 잡아 아이에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당신 딸이기만 해? 내 딸이야.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지영이 지금 저렇게 된 게 내 탓이란 거야? 그럼 아니야? 동생이 버럭 소리를 지르니 재수 씨가 잠깐 움츠려들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런 거야? 저 잘 되면 지가 제일 좋은 건데. 내가 나약해서 그래. 아직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게 다 당신이 오냐 오냐 키워서 그런 거잖아. 지금 저러고 누워있는 애 앞에서 당신 그런 말이 나와? 다시 강하게 키우면 돼. 할 수 있어. 자기가 부족한 게 대체 뭐냐고. 집안 좋아, 부모가 둘 다 의사야, 해줄 거 다 해주고,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생에, 학원에. 대체 뭐가 부족해서 학교를 그것밖에 못 가? 그리고 재수하란 말은 왜 안 듣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애를 위한 거야? 당신이 밖에 나가서 우리 딸 어디 다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애가 불행하다잖아. 호강에 겨워서 그래. 수진이 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런 대학 잘 만들어 가잖아. 갑자기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튀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던 거긴 했지만요. 아마 재수 씨는 제 큰딸이 제대로 된 과외 하나 없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조카를 닥달하고 재수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학원에 보내고 그러다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고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조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다시 저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과 재수 씨가 한참을 싸우다 병원 관계자들이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를 해오고 입을 다물었을 때 제가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이 당분간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정말 형이 그래주면 난 정말 고맙지. 정말 정말 고마워. 재수 씨가 다시 한번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걸 동생이 끌고 나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했는지 협박했는지 뭘 했는진 몰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재수 씨는 그 전보다 많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걸 허락했고 말입니다. 조카는 깨자마자 자신의 엄만 보기 싫다는 듯 시선 한 번 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간다는 말에 굉장히 반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동생은 슬프다는 듯 바라봤고 말이죠. 손님방으로 비어있던 방에 새 이불을 깔고 보일러를 틀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조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당장 힘들면 학교고 공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간 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동생과 재수 씨가 아예 갈라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수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아 했는데 동생이 소송도 불사할 생각으로 강경하게 나갔나 보더라고요.
재수 씨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아이들 학업 관련해서 유난을 떨다가 사고 친 일이 많았대요. 그게 유책 사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도 동생이 가지고 왔어요. 물론 큰아이는 이제 성인이지만 둘째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엄마가 절대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육권은 동생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자세히는 아니고 대충 얘기는 해드렸어요. 작은 아들이 이혼했는데 이유를 아예 모르실 순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우시던 부모님들은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하셨고,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과 2명의 조카들,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듣기론 재수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 공부를 놓으면 안 되니 어쩌니 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재수 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앙금이 꽤 깊어 보였어요. 둘째로 그 병원은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망했습니다. 재수 씨가 다시 돌아가서 병원을 운영해 보려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다 나간 상태였고 말입니다. 재수 씨 혼자 다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조카는 해외여행을 나갔어요. 얼마가 될지 모른다며 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흔쾌히 비용을 모두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저희 딸애한텐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와서. 그래서 여행 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온댔어. 큰 조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재수 씨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이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아니, 재수해야 하는 애는 해외를 보내면 어떡해? 나가 있는 동안 공부했던 거 감각 다 잊어버릴 텐데, 애 학교 또 못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지고 평생 끼고 살 거니까 당신은 제발 애들 인생에서 좀 나가. 이제야 숨 좀 쉬는 애들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재수 씨는 저희도 찾아왔었어요. 저보다는 정확히 제 아내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서 있는 재수 씨를 봤다더군요. 아, 아내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출근하거든요. 워낙 일 잘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금방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재수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재수 씨는 여전히 아내 탓을 하더래요. 그때 형님만 아니었어도 전 이혼도 안 했고 애들도 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시기가 좀 당겨진 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것도 동서가 자처한 일이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동서를 떠났을 거야. 그렇게 가둬두고 모든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 언젠간 그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어 하는 법이거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도 사실 이젠 동서도 알고 있잖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회적 평판, 자존심, 그리고 트로피로 생각했다는 거. 재수 씨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 때문이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근처 주민에게 신고당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참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쁘고 의사고 또 말도 잘하고 착하고.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래 열등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식들 가지고 그런 열등감을 느끼냐는 거야. 그것도 그렇게 이쁘고 멀쩡한 애들로.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맞습니다. 재수 씨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망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매달렸던 명예까지 싹 다 말이죠. 얼마 뒤 재수 씨가 치료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미 우리 집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카들의 엄마잖아요.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외국에 나가 있는 큰 조카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편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다행하게도 아주 잘 지낸다고 즐겁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곤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병원 일이 바쁜 게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몸이 바쁘면 쓸데없는 생각을 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일이 많을 때 일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날 재수 씨의 병원 앞에서 재수 씨가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어도 그때처럼 가만히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지영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거기 직원 상황도 그래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지. 나 어디 가면 똑 부러진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느 날, 이젠 이렇게 어느 정도 우스갯거리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가 될 즈음, 오랜 시간 여행을 갔던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조카가 재수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사실 완전하게 다 용서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는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러곤 재수 씨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하던 일이나 원래 살던 곳에서 벗어나 물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마을에 터를 잡았다고요. 그곳에선 누군가와 비교할 일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이죠. 엄마가 편해진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경쟁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본인도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했고 그게 아마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불행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가족 간에 되돌리기 힘든 감정의 골이 생긴 거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재수 씨도 사회의 시스템이 낳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렇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건 아이들이지만요. 물론 아직은 동생은 재수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여자 얼굴만 보면 그날 응급실에 누워있던 지영이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동생에게 무리해서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고도 말해줬어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시원한 사이다 엔딩이나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라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까지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또 그 행복은 누군가가 찾아주는 게 아니란 것만 알면 어떤 힘든 길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동생네 식구들은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사연이 참 많이 길어졌네요. 나이가 들면 구구절절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마음은 청춘이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줄일게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몸 건강하세요.